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 취급하시라고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17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10년 만에 만난 전 가족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과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형 종합병원. 오전 햇살이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빛이 화려하게 춤추고 있었어요.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특급 서비스를 자랑하는 곳이죠. 박도연은 정갈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었죠. 손목에 찬 스위스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작은 IT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 그것이 박도연이라는 남자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 대표님. 병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병원의 VIP 고객이었거든요. 도연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전 9시 30분. 정기 건강검진 예약 시간까지 10분 남았어요. 1년에 2번씩 받는 정밀 검진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었거든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대기 공간을 지나가던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낡은 베이지색 코트에 색이 바랜 검은 모자. 그 뒷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무의식 중에 그 여성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그때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도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이서진. 10년 전 이혼한 전 아내였습니다.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아니 마주치려 하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서진의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생기를 잃은 눈동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다 말았어요. 그녀 옆에 앉아있던 2명의 아이가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훌쩍 큰 소년. 17살이 된 아들 민재였어요. 10년 전 까까머리의 7살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 어른 못지않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어요. 군데군데 헤어진 점퍼에 낡은 운동화.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고 여린 소녀. 14살이 된 딸 소윤이었어요. 4살 때 마지막으로 본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입술에는 핏기가 없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야? 소윤이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한때 아빠 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의 눈빛에는 이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4살에 헤어진 아이에게 아버지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겠죠. 아니,
아예 기억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소윤이 서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소윤아. 서진이 딸을 품에 안으며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소윤아. 늦겠어. 잠깐, 서진아. 도연이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가 나섰어요. 왜 부르세요? 우리 엄마 이름을. 17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또래답지 않은 차가움이 있었어요. 어른처럼 침착했지만 동시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아빠? 민재가 비웃었어요. 아빠라고 하시면 안 되죠. 1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민재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안색이? 도연이 소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희 일이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때 그토록 다정했던 그녀의 음성에는 이제 차가운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가자. 서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 취급하세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17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가족 3명이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모습을 도연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어요. 한때 당당하게 걸었던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17살 아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는 가끔 기침을 했는데 그때마다 서진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이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서진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혼녀 은정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서진이 새로 시작했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은정의 말을 믿었던 도연은 안도감을 느꼈었어요. 죄책감을 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소윤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4살 때까지만 해도 볼이 통통하고 생기발랄했던 딸이 이렇게 병약해 보이다니.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어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건강검진 시간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도연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본 가족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진실에서의 시간은 고문과 같았어요. 의사의 설명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별로. 하지만 실제로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10년 동안 외면했던 현실이 한순간에 그의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생활 습관은 어떠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네, 주 3회 헬스장에 다닙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소윤의 창백한 얼굴, 민재의 차가운 눈빛, 서진의 지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편이세요. 다만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도연은 병원 로비에 다시 나왔어요.
아까 가족들이 앉아있던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떨지 않던 손이 지금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설조사관 장영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회사 일로 한번 의뢰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형수 씨, 나 박도연입니다. 아, 박 대표님.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급히 조사에 달린 게 있어요. 사람 찾는 건데요.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 전 가족입니다. 이서진이라는 여자와 박민재, 박소윤이라는 아이들이요. 전화기 너머로 형수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최대한 빨리요. 이틀 안에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철저히 외면했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고급차, 넓은 사무실, 명품 시계. 그런 것들이 대체 뭘까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3일 후 오후 도연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0층 고층 빌딩.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도연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영수가 건네준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A4 용지 20여 장에 담긴 내용들. 표지에는 이서진 일가 현황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손이 떨렸어요. 이서진 씨의 일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6시에 집을 나서서 제과점으로 향하죠. 도연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진이 새벽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진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작은 실루엣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동네 제과점에서 빵을 만듭니다. 주로 반죽하고 굽는 일을 해요. 8시간 연속으로 서서 일하시더군요. 8시간을 계속 서서?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중간에 10분씩 2번 휴식이 전부예요. 보고서에는 제과점에서 일하는 서진의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반죽을 치대는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섬세한 손이 이제는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2시에 제과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30분 정도요. 그리고 3시에는 공장으로 향합니다. 공장이요? 식품 포장 공장이에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 서서 포장 작업을 합니다. 형수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포장하는 그녀.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능숙했어요. 그럼 밤 10시에 집에 가나요? 아니요. 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시 30분에 편의점으로 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에 17시간 일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언제 잠을 자요?
새벽 1시 30분에 집에 돌아와서 30분 정도 씻고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반 잡니다. 3시간 반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시간 반의 잠으로 어떻게 하루 17시간 일할 수 있단 말인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만 해요.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여유가 있죠. 형수의 말에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에 8시간만 일하는 게 여유라니. 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세 군데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예요.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아이들 교육비도. 그래서 늘 빠듯해요. 특히 소윤양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군요. 형수가 다음 장을 넘기며 집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반지하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뜨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집은 어떤 곳인가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에요.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죠. 사진 속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세 식구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해요. 특히 장마철에는 물이 새서 고생한다고 하더군요. 도연이 한 달에 쓰는 돈으로도 몇 년은 살 수 있을 만큼 초라한 곳이었어요. 명품 시계 하나 값이면 1년치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형수가 보고서의 중간 부분을 펼쳤어요. 민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재군은 학교 다니면서도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17살 아이가 새벽 배송을? 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신문 배달을 해요. 보고서에는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민재의 사진이 있었어요. 17살 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니. 또래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말이에요. 학교 성적은 어떤가요? 우수한 편입니다. 상위 5% 안에 들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성적이 좋은데. 경제적 여건 때문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든요. 형수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니. 그래서 민재군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생각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17살 아이가 벌써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양 이야기입니다. 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소윤양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판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비용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건가요? 심할 때는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자주 쓰러진다고 하네요. 보고서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소윤의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작은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정기검진비, 약값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도연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서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활비만 나올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진이가 밤낮 없이 일하시는 거군요. 딸 수술비를 모으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소윤양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형수의 말에 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민재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동생 병원비도 모으려고 하는 거죠. 형수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가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래도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서진 씨가 사장님께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많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락요? 네. 특히 소윤 양이 처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더군요. 형수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그날 하루에만 30여 통의 전화와 50여 개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 분명히 사장님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형수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번호를 바꾸신 적 있나요? 아니요.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번호 써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도연은 서진이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서진 씨가 가끔 사장님 회사 앞을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 앞을요? 네. 직접 들어오지는 않지만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곤 한다고 해요. 형수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진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언제부터요?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특별한 날에만요. 특별한 날이요? 아이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진이 그런 날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보고서를 다 읽은 도연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아버지로서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특히 소윤의 심장병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생명을 위협받는 병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형수 씨 고생하셨어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형수가 나간 후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가족을 잃고 얻은 성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은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정말 내가 서진이 번호를 차단한 거야?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정은 와인 잔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왜 그랬어? 무슨 권리로? 권리? 은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잖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 내 아이들이야. 아이들?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아이들을 이제 와서 아이들이라고 해? 웃기지 마. 그건 너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잖아. 아니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막았다고 해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바빠서, 정말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과거를 지우려고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은정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이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였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어. 뭐라고? 도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집중됐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이 마음 편히 나와 함께 하길 바랐거든. 전처가 힘들게 산다는 걸 알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게 뻔했으니까. 미쳤구나, 정말.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의 계획적인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쳤다고?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당신 회사가 이렇게 큰 거 아니야? 과거에 얽매였다면 지금의 성공이 있었을까? 성공? 도연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내 딸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데 아들이 17살에 가장 노릇을 하는데 그게 성공이야?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야. 이혼했으면 끝인 거지. 끝? 도연이 은정을 노려봤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인데 끝이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관계도 끝내자.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결혼도 취소하고 사업 파트너십도 정리하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당신 미쳤어? 5년을 함께 했는데 하루아침에 끝내자고.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아버지로 돌아가야 해. 은정이 와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가족은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부터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컴퓨터를 켜고 서진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형수가 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방이었어요. 내일 당장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전 이혼 당시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해서 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의 이기심이었던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7살, 4살이던 민재와 소유는 아버지가 왜 떠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틀 후 오후 도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습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좁은 골목길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서진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이들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진이 문을 닫으려 할 때 안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아무도 아니야. 하지만 민재가 문 뒤로 와서 도연을 확인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17살이 된 민재의 목소리는 어른처럼 차분했지만 적대감이 묻어났어요.
민재야, 아버지는. 아버지?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말에 가시가 돋쳤어요. 도연은 가슴이 찔렸지만 이해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밤새 울면서 당신 연락 기다릴 때, 소윤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 저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몰랐어. 연락이 안 와서. 거짓말 마세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셨잖아요. 도연은 은정 때문에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거든요. 그때 안에서 소윤이 나타났습니다. 14살이 된 딸은 도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소윤아. 도연이 다가가려 하자 소윤이 서진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해요. 당신을 모르니까. 서진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소윤아, 아빠야. 기억 안 나? 하지만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4살에 헤어진 아이에게 아버지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만 가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산다고? 도연이 반문했어요. 서진아, 소윤이가 심장병이 있다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딸이잖아. 딸.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딸 취급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딸이래요?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동정이나 죄책감 필요 없어요.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마세요. 민재야. 가세요. 민재가 소리치자 소윤이 놀라서 서진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놀란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 오늘은 돌아갈게. 도연이 돌아서려 할 때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왔지만 아버지로서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도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0층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외 투자사들이 참석한 자리였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의 성장률은. 도연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반지하 방에서 만난 차가운 시선들, 특히 소윤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사장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은 이런 조건으로 투자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도연이 회의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도연 씨시죠? 저는 소윤이 담임 김 선생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소윤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어머니 연락이 안 닿아서 비상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병원입니까?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전화가 끊어지자 도연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30억 원짜리 계약도 회사의 미래도 순식간에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김상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투자사분들이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30층에서 1층까지 숨이 가빠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거는 손이 떨렸어요. 소윤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을 때도 안색이 안 좋았는데 결국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라.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아가니 서진과 민재가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왜 왔어요? 선생님이 연락해서. 연락? 서진이 의아해했어요. 제가 연락처를 안 줬는데요. 비상연락처. 학교에서 따로 받아뒀던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 민재가 입학할 때 아버지 연락처를 적어뒀던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소윤이 상태가 위험합니다. 심장의 판막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 비틀거렸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17살 아이의 어깨에 얼마나 큰 무게가 실려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도연이 물었지만 서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서진아.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1,500만 원. 서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17시간씩 일해도 2년은 모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돈이 없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엄마,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7살 아이가 동생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모습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 돼, 민재야.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소윤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평소 어른처럼 의젓했던 아이가 결국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알바 더 할게요.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할게요. 그러니까 소윤이 수술. 모자의 대화를 듣던 도연의 가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동생을 살리려고 하다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당신 돈 받지 않을 거예요. 서진아, 지금이 그럴 때야? 소윤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안 돼요. 당신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윤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고 가족들도 따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14살밖에 안 된 작은 몸에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소윤아, 도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본 딸이 이런 상태라니. 엄마,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살 아이지만 결국 어린아이였어요.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있어. 힘내렴. 엄마가 꼭 살려줄게. 하지만 막상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도연도 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못 본 사이 이렇게 아픈 아이로 자랐다니. 자신이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의사가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몇 분 차이로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서진이 펜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마련할 동안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아이 생명이 우선이에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도 서진은 망설였어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떻게 해, 민재야. 어떻게 해. 서진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 준비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었어요. 서진아,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야. 나중에 따지자. 싫어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민재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소윤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주세요. 민재야. 제발요, 엄마.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소윤이 생명이 먼저예요.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자존심보다 소윤이가 우선이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원무가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급박했어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나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아버지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소윤이를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소윤을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가족들은 복도에서 멍하니 지켜봤어요. 침대에 누운 소윤의 작은 몸에
온갖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4살 아이에게는 너무 많은 선들이었어요. 소윤아, 아빠가 여기 있어. 힘내렴.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소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마취 때문인지 창백한 얼굴이 더욱 작아 보였어요. 수술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형광등의 희미한 빛만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지만 마치 깊은 밤처럼 느껴졌어요. 서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만 살짝 움직이며 간절히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수없이 기도했을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민재는 복도 끝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17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동생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민재야, 앉아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걸어 다녔어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예상 시간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있었지만 모두 조용했어요. 각자의 걱정과 불안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민재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쁜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서진과 민재에게 건넸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아, 조금이라도 마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마 소윤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세 사람은 모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혹시 소윤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수술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서진이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심장 수술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위로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자 민재가 처음으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어 다닐 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호칭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민재야. 소윤이 괜찮을까요? 17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어른처럼 의젓했던 민재도 결국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소윤이는 강한 아이니까. 도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몸을 뻣뻣하게 굳혔지만 곧 힘을 뺐습니다. 아빠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도연이 놀랐어요. 민재가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서 3군데 일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재야, 근데 저는 아직 애잖아요. 동생이 아플 때마다 무력감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7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소윤이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무력했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왜 우리를 버렸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재가 눈물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10년간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었어요. 도연이 일어나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럼 왜 그랬어요? 아빠도 어리석었어.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니야. 사랑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럼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변명은 안 할게. 아빠가 겁쟁이였어. 너희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17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밀어내려 했지만 곧 아버지 품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죽을 때까지 너희 아빠로 살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만에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서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9시간을 기다린 결과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판막 교체가 잘 되었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네. 다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도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소윤이를 볼 수 있나요? 서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지만 잠깐 보시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윤은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안색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소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소윤아, 엄마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넘긴 거였습니다. 민재도 동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컸었거든요. 소윤아, 오빠야. 이제 괜찮을 거야. 민재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도연도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다운 일을 한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소윤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세 사람이 유리창 앞에 서서 소윤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어요. 10년의 시간이 만든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오후, 도연은 서진과 함께 새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다행히 소윤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곧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습하고 추운 반지하 방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어요. 이 집은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3층 아파트를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투룸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이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도연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도연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서진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너무 비싸요. 다른 곳 알아봐요. 서진이 나가려 하자 도연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소윤이 건강이 우선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특히 소윤이는 회복 기간이니까 더욱 그래. 서진이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언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서진아, 내가 도와줄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어떡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도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도 이제 고3이잖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고 소윤이도 건강을 되찾아야 해. 그렇긴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소윤이가 깨났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대요. 정말이야?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2주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서진과 도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계속 초조해했어요. 빨리 가요. 소윤이가 깨어났는데.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뛰어가니 소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약해 보이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소윤이 서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소윤아, 어떠니? 아픈 데 없어? 안 아파요.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소윤의 밝은 목소리에 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소윤이 도연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여전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살에 헤어진 기억은 너무 희미했어요. 소윤아, 아빠야. 민재가 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오랫동안 못 봤지만 진짜 아빠야. 소윤이 신기한 듯 도연을 바라봤어요.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낯설어 했습니다. 아빠, 저 수술 잘 됐어요? 그래, 아주 잘 됐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소윤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수술비 내주셨어. 민재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아빠.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복잡한 감정보다는 순수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민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서진이 안도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반지하 집이 소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진아, 아까 본 집 얘기 다시 하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집이요? 소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새 집이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정말요? 와, 소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지하 집의 습함과 추위가 싫었던 소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민재는 어떻게 생각해? 도연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윤이가 좋다면 괜찮아요. 민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찬성이었어요. 결국 서진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자존심보다 중요했거든요. 이틀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이사 준비를 도왔어요. 반지하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의 지난 10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기워서 입은 옷들, 아이들의 오래된 교과서들, 모든 것에서 어려웠던 생활이 느껴졌어요. 이 사진은 뭐야? 도연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7살, 소윤이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진이네. 서진이 사진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을 때구나. 엄마, 저 때 기억나요? 소윤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살 때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에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반지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소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감탄했어요. 소윤아, 너무 뛰지 마.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소윤은 너무 신이 났어요. 민재야, 내 방이야. 도연이 작은 방을 가리키자 민재가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았어요. 고마워요. 민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소윤아, 내 방도 있어.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소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오빠와 함께 한 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소윤이만의 방이야. 소윤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더니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제 방이에요? 응, 너만의 공간이야. 소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도연도 기뻤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네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서진이 준비한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네. 민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오랜만이야. 도연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소윤아, 많이 먹어. 수술 후라 영양 섭취가 중요해. 도연이 반찬을 소윤이 앞에 놓아주자 소윤이 웃었어요. 아빠가 차려주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소윤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4살 때 헤어진 딸에게 아버지의 밥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같이 먹자. 정말요? 응, 약속해. 그때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민재야, 진짜 약속해 주세요. 다시 떠나면 안 돼요. 도연이 민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떠나. 죽을 때까지 너희 아빠로 살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민재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소윤도 따라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와, 가족 약속? 소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연은 아이들과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소윤이 도연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아빠가 어디 가겠어?
진짜 안 가요? 소윤이 불안해하는 모습에 도연이 딸을 꼭 안았어요. 안 가. 절대 안 가. 좋아요.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아빠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도연은 10년 만에 받는 딸의 뽀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응?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소윤아. 그날 밤 도연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소윤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민재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서진이 아이들 방 문을 닫으며 도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나도 행복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아이들 아빠로서 말이에요. 서진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느 토요일 아침, 박도연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소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젯밤 소윤이가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요라고 해서 함께 잤던 거예요. 15살이 된 소윤의 얼굴에는 건강한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창백하고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심장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딸의 모습을 보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재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8살이 된 민재는 이제 완전히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토요일인데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해요. 수시 지원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재의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올랐어요. 더 이상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대학 지원할 거야? 서울대 경영학과요. 장학금도 노려보고 있어요. 민재의 당당한 대답에 도연이 뿌듯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네. 대단해. 아빠 덕분이에요.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생겼어요. 어떤 꿈? 나중에 좋은 회사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들었던 가정들 말이에요. 민재의 말에 도연은 감동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는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8개월 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젊을 때 꿈꿨던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다시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시험이에요. 어려워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공부다운 공부를 하니까.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학원비 더 필요하면. 고마워요. 정말. 서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생존에만 매달렸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년 전부터 도연은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임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괜찮아. 이제는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예전에 도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성공과 확장만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정말 그랬어요. 수술 후 1년이 지난 소윤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소윤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나왔어요. 아빠, 오늘 바다 가는 거 맞죠? 맞아. 가족여행 가는 날이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가족여행이었어요. 소윤이 완전히 회복되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와, 바다 처음 보는 거예요. 소윤이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15살이지만 그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아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민재야, 공부 그만하고 준비해. 네, 아빠. 오늘만큼은 공부 생각 안 할게요. 민재도 책을 덮고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하는 길, 도연은 백미러로 뒷자리의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민재는 동생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가 정말 이렇게 넓어요? 그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어. 와, 빨리 보고 싶어요. 소윤의 들뜬 목소리에 도연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딸이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닷가.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차에서 내린 소윤이 바다를 보자마자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바다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크다. 끝이 안 보여. 소윤이 모래사장으로 뛰어가더니 파도와 놀기 시작했어요. 찬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는 차가워요.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민재도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동생이 다치지 않게 계속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놀아라. 소윤이는 내가 볼게. 도연이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동생 돌보는 게 습관이 되어서 10년 동안 동생을 돌보며 살아온 민재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오빠로서의 책임감이 컸습니다. 사진 찍을까?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자 소윤이 달려왔어요. 저도 찍어주세요. 가족 4명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윤이는 팔을 높이 들며 비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소윤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나서 파도와 놀았고 조개 껍데기도 주워 모았어요. 민재는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서진은 모래사장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행복해 보이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거, 나도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야. 도연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랬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지금은 어때요?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 역시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소윤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배가 고팠는지 잘 먹었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수족관 가자. 바다 물고기들 보러. 정말요? 와. 소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행 일정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민재야, 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가족이랑 있는 거면 뭐든 좋아요. 민재의 대답에 도연이 뭉클했어요. 18살 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다니. 숙소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윤이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보며 신나했어요. 이 사진 정말 예뻐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을 보며 소윤이 말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놓자. 도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과 서진이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서진이 말했어요. 누가? 당신도 저도 아이들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특히 소윤이는 아빠가 생긴 게 신기한가 봐요. 나도 아빠가 된 기분이 새로워. 10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고마워요. 정말.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수족관에서도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윤이는 큰 볼의 모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민재는 상어 전시관에서 신기해했어요. 아빠, 저 상어 진짜 커요. 그러게. 가족여행 마지막 날 도연은 바닷가에서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처음 가족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아빠, 뒤에서 소윤이 달려왔어요. 뭐해요? 혼자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소윤이 생각, 민재 생각, 엄마 생각. 저희가 좋아요? 소윤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도 아빠가 제일 좋아요. 소윤이 도연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영원히. 약속이에요. 소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도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생각했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만들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 졸려요. 뒷자리에서 소윤이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럼 자렴.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소윤이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민재도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이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나도 행복해. 이런 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어.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이요? 응.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가족보다 일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